남녀의 수치심은 경험은 어떻게 다른가? 처음 수치심에 관해서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나는 여자들의 수치심에 집중했다. 그때는 대다수 학자가 남자와 여자의 수치심 경험이 다르다고 믿었고 어떤 학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애초에 나는 남녀 모두에게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할 경우에 수치심 경험의 중요하고도 미묘한 결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내가 일단 여자들만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나의 선입견도 작용했을 것이다.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힘겹게 노력하는 쪽은 여자들이라고 나는 늘 생각했다. 남자들과 인터뷰를 하다가는 낯설고 이상한 세계로 걸러들어질 수 있다는 직관적인 판단도 망설인 이유 중에서 하나였다. 실제로 남성들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 낯설고 이상한 세계, 말로 표현되지 못한 상처의 세계가 내 앞에 펼쳐졌다. 2000년대 중반의 어느 날 강연을 끝낸 후에 그 세계를 얼핏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짐작되는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아내를 따라서 강단 쪽으로 걸어왔다. 노란색 골프 스웨터를 입고 있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나는 그의 아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자신과 딸들을 위해서 구입한 무더기호 책의 사인을 했다. 그녀가 몸을 돌리자마자 남편이 그녀를 향해서 말했다. 먼저 가서 기다려. 금방 따라갈게. 아내는 남편이 혼자 남아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싫은 기색이었다. 그녀가 그냥 말하고 말하며 두 번 남편을 불렀지만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그냥 가세요. 아저씨 괜히 무섭잖아요. 몇 번을 불러도 남편이 따라오지 않자 아내는 강연장의 사람들 속으로 걸어갔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서 여전히 책에 사인을 하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대화의 시작은 무난했다. 수치심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강연이었어요. 나는 고맙다고 답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의 연권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 분명했다. 남자는 내 쪽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다.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남자들의 수치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남자들에 관해서는 어떤 걸 알아내셨나요? 나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 대화가 곧 끝나겠거니 했다. 남자들과는 인터뷰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들의 수치심만 연구하거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거 참 편리하군요. 나는 자기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띠며 물었다. 뭐가 편리하다는 건가요? 내가 기분은 짠을 때 나오는 유난히 높은 톤의 목소리였다. 남자는 내게 진짜로 대답을 듣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듣고 싶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절반만 진심이었다. 애초에 나 자신을 변화하기 어렸던 것이었으니까. 갑자기 남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남자들에게도 수치심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아주 피곤해져요. 나는 남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의 고통이 내게도 생생하게 느껴졌지만은 그래도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충동이 앞섰다. 남자들은 서로를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하는 순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 건 못된 코치, 상사, 오빠, 아버지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으겠죠. 하지만 저기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아내가 서 있던 강연장 뒤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내와 딸들을 위해서 책에 사인을 해주셨죠? 아내와 딸들은 내가 말에서 떨어지는 꼴을 보느니 내가 말 위에서 당당하게 적는 모습을 보려고 할 겁니다. 선생님께서 쉽게 말하겠죠. 남자들도 기꺼이 취약해져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렇지만은 여자들은 그걸 감당 못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여자들은 몸서리칠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의 말은 오직 진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강타했다. 그가 긴 한숨을 내쉰 뒤 말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게 다예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소년간 여자들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던 나는 그 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남자들에게도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으며 우리 여자들이 수치심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남녀들도 함께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남녀의 차이에 관해서 무엇을 알아냈는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는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치유를 위해서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후에 나는 남성과 여성을 함께 연구하면서 수치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남녀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외부의 기대와 메시지는 성별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 수치심 경험은 보편적이고 극히 인간적인 것이었다. 여자들의 수치심과 거미줄. 여자들에게 수치심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수치심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말해보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나온다. 외모도 완벽해야 하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수치스럽다. 다른 엄마들이 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할 때 모두들에게 숨기고 싶은 나의 결함이 드러날 때 내가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많은 일을 해냈어도 나의 자신과 얻은 과거 때문에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 모든 일을 다 해낼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다들 내게 그것을 기대한다. 내가 모든 일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맡은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침대에서도 별로다. 부모님께도 충분히 효도하지 못한다.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바로 수치심이다. 멋진 아이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내가 앉아있을 자리가 없을 때, 예쁜 여자애들이 나를 비웃을 때, 수치심의 12가지 범주 등등등등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자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원인은 외모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비판적인 사고가 확산된 지금도 여자들은 활신하지 않고 젊지 않고 날씬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데서 가장 큰 수치심을 느낀다. 흥미롭게도 여자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첫 번째에 못지않게 강력한 두 번째 원인이 모성애다. 모성애에 관한 수치심은 엄마가 아닌 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여성과 모성애에 관한 사회의 시각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여자로서 우리의 가치는 엄마로서 혹은 예비 엄마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여자들은 항상 왜 결혼을 안 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결혼한 여자들은 왜 아직 아이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 여자들은 왜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아이가 둘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서로 어울려 놀기는 힘들겠네요. 애들이 안 됐어요 라고 하고, 또 아이가 연년생이거나 나이 차이가 너무 적으면은 연년생은 키우기 힘든데 어쩌자고 그랬어요 라고 한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맨 처음 받는 질문은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일하지 않는 엄마들이 맨 처음 받는 질문은 딸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다 모성애에 관한 수치심은 어디에나 있다. 마치 그것이 여자들의 전부적인 권리라도 해내는 것처럼. 하지만 여자들의 전체 고충은 따로 있다. 12가지 범주와 무관하게 여자들의 수치심이 전곡되는 원인은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에 있다. 하지만 여자들이 완벽해지려고 길을 쓰는 노력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상은 완벽한 결과물만을 원한다. 우리는 뭐든지 손쉽게 척척 해내야 한다. 자연미인이어야 하고 엄마 노릇이 체질에 맞아야 하고 타고난 리더여야 하고 자연스럽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외모를 약속하는 상품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생각해봐라. 직장에서도 우리는 저 사람은 일을 참 쉽게 하더라 라는 뜬가, 저 사람은 타고났어 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 여자들이 말하는 수치심의 정의와 사례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나는 복잡하고 끈적끈적한 거미줄을 떠올렸다. 여러 겹으로 둘러쳐진 거미줄은 서로 얽히고 충돌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같은 기대를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었다. 내 경험을 말하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다. 여자들은 늘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내가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나는 덫에 더 단단히 붙잡혔다. 거미줄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발목을 더 꽉 잡혔다. 모든 선택에는 단점이 있고 누군가는 항상 실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거미줄은 고전적인 비유인데 이중으로 구속받는 상황을 뜻한다. 작가 멜린 브라이는 이러한 이중 구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택의 여지가 아주 적어서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손해를 보거나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서로 얽히고 충돌하는 기대들을 100% 달성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여우를 한꺼번에 들이민다. 완벽해져라. 단 완벽해지기 위해서 법석을 뜨지 말아야 한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지 마라. 성적인 매력을 높여라. 아이들을 채우고 그리고 본연의 모습대로 행동해라. 서주하거나 우유부단한 모습은 좋지 않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굴어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그렇다면 냉정하게 굴어서도 곤란하다. 냉정함이 인정거리 얻는 연이 된다. 최근에 미국 학자들이 수행한 성역할 규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자담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상냥함, 날씬한 몸을 만들려는 노력,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애써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태도, 가정에 충실한 것,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 한 사람에게 충실하면서 성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외모를 갖추는 것. 이 규범에 따르면 우리는 되도록 착하게 조용하게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뻐지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꿈이나 욕구나 재능은 중요하지 않다. 암치료법을 발견한 젊은 여자가 이 목록을 보고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겠다고 마음먹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녀가 규범에 순응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아무도 그녀의 천재성을 알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내가 인터뷰한 여자들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규범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견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이 규범을 넘어서야 했다. 물론 나에게도 평범, 상냥함, 조용, 겸손 따위의 말들은 구시대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요즘에도 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때마다 이런 규범과 마주치는 것이 현실이다. 테드엑스 휴스턴 강연 영상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을 때 나는 숨어버리고 싶었다. 남편 스티브에게 테드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내 동영상을 모조리 내려줘라고 몇 번이나 외쳤는지 모른다. 테드 영상이 보관된 사무실에 몰들어가 데이터를 삭제하고 나오는 상상도 해봤다. 정말이지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내내 나의 연구가 거창한 것이 되지 않게 묶어두려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학교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를 좋아했다. 성가대석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더 쉽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나의 글이 국경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늘 피하고 싶었다. 나는 노출을 원하지 않았고 인터넷 세상의 득시 글대에는 심술궂은 비평가들이 두려웠다. 심술궂은 비평가들의 활약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런 비판에 상당수는 구시대적인 그 규범을 강화하고 있었다. 어느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내 강연 영상이 올라가자 그 사이트의 댓글창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다른 것도 아닌 내 몸무게에 관해서다. 10kg은 빼야 할 것 같은데 여자가 무슨 자존감 타령이람? 웹사이트에서 아이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는 일 용납할 수 있는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 여자의 아이들이 안 되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엄마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 다음과 같은 의견도 있었다. 연구는 적당히 하고 보톡스나 맞으시길. 불안전함에 관한 내 글이 CNN.com에 올라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CNN.com의 편집자는 내 글을 실으면서 내가 찍은 사진 한 장을 곁들였다. 나의 친한 친구가 가슴에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이란다고 생각해서 서재를 놓고 틈날 때마다 본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절절히 댓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자기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가슴을 보아하니 돈을 더 써야겠네. 브레네 브라운 같은 외모를 가졌다면 나라도 부담스러운 걸 받아들이겠대. 이런 독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잔인한 일면이며 누구든 가리지 않고 먹잇감으로 살는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방법과 그들이 찾아낸 공격 지점을 보니 기가 막혔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군요. 자, 하필이면 나의 외모와 자녀 양육을 표적으로 삼는단 말인가? 그들은 여자다움의 규범에서 맨 앞에 등장하는 두 가지로 나를 때려눕혔다. 그들은 나의 지적 능력이나 나의 주장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는 큰 타격을 입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여자다움에 관한 사회적인 규범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규범은 환원주의적이고 우리에게 삶을 앗아간다. 그 규범을 강제하는 통로가 바로 수치심이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취약성을 끌어안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효수던 강의를 통해서 대담하게 세상에 뛰어들었다. 내가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항모를 갑옷처럼 이용하면서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를 떨쳐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도 옛날에 서는 이유는 단 하나, 그동안 나의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고 그런 용기야말로 내게 중요한 가치라고 확신해서다. 나는 모욕적인 댓글들이 내 안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처음 댓글을 봤을 때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울기도 했고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에게 몇 시간 동안 아니 며칠 동안 그런 감정을 마음껏 느껴도 좋다고 말해줬다. 그런 다음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일을 털어버리기로 했다. 그러고 나니 더 영감해지고 인간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공감 능력이 더 커진 느낌이었다. 이제는 익명의 댓글은 아예 읽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경기장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여, 피 터지게 싸우면서 때때로 엉덩이를 그도 차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나는 당신들의 피드백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의 수치심과 상자. 남자들에게 수치심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말하거나 수치심 경험을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다. 수치심은 실패다. 직장에서 실패하는 것 등등등등. 수치심은 내가 틀렸다는 느낌이다. 수치심은 나에게 결함이 있다는 느낌이다. 사람들은 나를 바보 취급할 때 수치심이 생긴다. 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수치스럽다. 두려운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럽다. 수치심은 내가 누군가에게 쉽게 때려눕힐 수 있는 남자로 비치는 것이다. 남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비판이나 조롱을 받는 것이다. 둘 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남자들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간다. 그것은 바로 약한 사람들의 의로 보이지 말라는 것. 나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남자들과 인터뷰를 하러 갈 때마다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해준다. 고등학교 시절의 경감당 수표주와 관련된 비유, 그리고 계집애 같이 말이다. 내가 이런 단어를 거에서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 나 역시 계집애같이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솔직한 얘기를 듣는 것을 중요하다. 우리의 인터뷰에는 실제로 그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인터뷰에 응한 남자가 18세든 80세든 다르지 않았다. 당신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남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글로 정지하기 시작할 때 나는 남자들을 보면 수치심에 덫을 설명하는데 상자라는 이미지를 활용했다. 선방용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상자. 여자들이 자연 미인이어야 하고 날씬해야 하고 매사에 환경해야 하고 훌륭한 엄마여야 한다는 요구에 시달린다면 남자들은 상자 안에 갇혀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 상자는 남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남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약해지지 마라. 남자는 이렇게 산다고 강해라. 이런 거지요. 세 번째 방법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래 아이들의 그림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그 일선 후에 미술 수업을 듣지 못하겠다. 평소에 아들의 재능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어머니조차 미술은 여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에 동의했다. 그 사건이 있기 전날 그는 집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고 한다. 그날 저녁에 나는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작품을 볼 수 없게 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요즘도 이따금씩 그를 생각한다. 부디 그가 미술을 다시 시작했길 바란다는 건데요. 비평에 대해서 남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들의 수치심의 경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자 내 머릿속에는 컨테이너 박스의 이미지가 더 선명해졌다. 컨테이너 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커다랗게 박혀있다. 주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상자를 하나씩 지급받는다. 아장아장 그런 말을 하는 아이일 때 상자가 좋다는 느낌이 덜하다. 아직 몸집이 작아서 상자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고 엄마에게 의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내 아이들이 클수록 몸을 움직일 공간은 줄어든다. 남자아이가 커서 성진이 되면 상자 때문에 질식할 지경이 된다.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자들에게도 나름의 이중 구석이 있다. 경기가 침체됐던 지난 2년 동안에 나는 오드의 마법사에 나오는 상자를 거듭 떠올렸다. 그 손으로 감춰진 상자, 그 상자에서 마법사가 기계장치로 만들어진 위대한 또 강한 오드 이미지를 조작한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남자들은 단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압박뿐 아니라 모름지기 남자라면 위대해야 하고 뭐든지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도 느낀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에게도 알렸죠. 하지만 아내는 몰라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저는 아침마다 옷을 차려입고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섭니다. 차를 몰고 시내를 빙빙 돌거나 커피숍에 죽치고 앉아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해요. 나는 인터뷰 경험이 많은 편이었지만은 그 순간 내 얼굴에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라고 표정이 스쳐갔던 모양이다. 아내는 그것을 원할 거예요. 사실이 어떻든 간에 제가 계속 출근하는 신용을 하기를 원할 거라고요. 미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는 남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이럴 수가, 나야말로 가부장적인 존재였구나. 남자들이 연구하면서 발견한 고통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약점을 보여도 된다고 말하고 속마음을 보여달라고 사정하고 뭔가 두려운지 말하러 관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남자들이 정말로 취약해지는 순간이 오면은 여자들은 대부분 두려워서 움츠러든다. 그 두려운 마음은 실망에서 혐오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진짜로 약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약한 척만 하기를 바라요. 그건 남자들이 잘하는 일입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연봉이 정말 높지만은 한 달에 3주는 출장을 다녀야 하는 일자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수치심에 대한 반응처럼 복잡한 주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남자들과 인터뷰를 충분히 하고 나니 두려운 패턴과 공통의 주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단 시험을 통과해서 미직 축구부에 들어갔다. 연습 첫날 코치는 남학생들에게 스크리미지 라인 줄로 서보라고 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났어요. 다치면 어떻게 아플까? 코치는 큰 소리로 그 이름으로 말했다. 개지처럼 굴지 마. 라인에 가서 서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수치심에 온몸을 타고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남자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는 그 친일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했어요?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대답했다. 두려움을 분노로 바꿔서 제 앞에 서 있는 친구를 제압했습니다. 그건 꽤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그로부터 20년 동안의 나의 두려움과 취약성을 분노로 바꾸어 내 앞을 걸어먹는 사람 모조리 제압하며 살았죠. 내 안에 우리 아이들, 내 밑에는 직원이라 해도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있었다. 맞는 말이다. 두려움과 수치심은 참으로 강렬한 감정이라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저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중독 증세가 심해지고 나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온전하지 못하고 아이들과도 이것거렸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지금 심리치료사로 일하게 된 겁니다. 수치심 회복이란 중용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중용의 길을 택하면 우리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